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집중력이나 아니면 SNS 이슈에 관해가지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고, 아무래도 막 대중적이거나 베스트셀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지는 않으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첫 번째 모임 책이어서 그래도 준비를 저번에 은정님이 너무 잘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나도 해야 되나 해서 막 PPT 찾아보고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와, 와. 그래서 한병철 씨는 저도 피로사회라는 그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 책도 철학책인데 그 자신이 자신을 착취하는 그런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예전에 읽었는지 아니면 어디 문구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성과주의 사회 비판하면서 자기 착취하는 거 아니냐, 너무 증명하려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했는데, 그래서 유명해졌고, 네. 그래서 이번 책을 고른 이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분, 원래는 무슨 금속공학을 하셨네요. 음,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 이런 전향을 하시고, 철학하시고 하는데, 그리고 목사님도 저번에 리추얼에 정말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목사님 어떻게 그거는 접하게 되셨어요? 옛날에 그냥 사놨었어요. 그냥 예전 고민하다가, 요분, 저도 피로사회 때문에 알았던 분에서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참고하려고 읽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그 책을 계속 연달아 읽어보면은 뭔가 이 사람의 세계와 추구하는 바와 철학을 알 수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책은, 어, 이런 식으로 목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차만 보면 진짜 재밌어 보이는데 어떤 건 진짜 재미없고, 뭐지? 이런 것도 있고, 음, 공감이 됐던 것도 있고, 사실 문장 문장이 막 공감이 되는 거는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면서 읽으면 좋은 책인 것 같고요. 근데 주석도 많고, 뭔가 철학적인 것도 많아서 좀,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은정님이 막 PPT 보내주신 거 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제가 정리한 건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서사랑 정보 이렇게 이원화해서 말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서사의 위기라는 건데 왼쪽에 있는 서사, 이야기 또는 영어로 하면 나레이션, 지식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위기다. 음, 근데 이제 서사에서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정보, 스토리라고 음, 볼 수 있다 해서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사에서 스토리로 지금 전향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 미디어 환경, 디지털 변화다 보니까 생기는 어떠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서사가 스토리 아닌가 막 하면서 막 헷갈렸거든요. 용어 자체가. 근데 이야기는, 아니, 서사는 이야기의 내재해 있는 전승적인 지식으로서 뭔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너무 음, 어렵긴 한데 뭔가 어, 좀 시간적인 혹 발화력도 있고 조금은 다소 지루할 수 있으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키는 어떤 맥락적인 흐름이 있고 그리고 아우라라는 것이 있다. 뭔가 고유의 어떤 분위기와 힘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전승적 지식이 서사라면 정보는 뭔가 우리가 흔히 업로드하고 수치화시킬 수 있는 그 온라인 디지털 그런 것들이라고 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은정님이 그 PPT. 음, 이따가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많은 챕터가 있었는데 공감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어가지고 가장 공감됐던 거는
설명되는 삶이라는 챕터에서 시간적 위축증을 악화시키는 디지털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스토리 제가 어제도 인스타 업로드를 했는데, 그래서 스토리나 요즘에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이런 것들, 그래서 이야기 매체가 아닌 정보 매체, 첨가적으로 작동하는 것들, 단순한 정보에 맥락 없는 나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잖아요. 저도 아주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도 인스타 엄청 많이 하고, 다 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되게 좋고 편리한 그냥 하나의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뭔가, 한계,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한 삶을 막는 무언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새로웠던 것 같고, 뭔가 되게 그러니까 사진으로 뭔가를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어떤 순간의 포착일 수 있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빠르게 사라져 버린다. 24시간 동안 스토리는 유지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음, 그래서 빈틈이 하나도 없이 기록한다. 그래서 애들은 막 중딩들은 자기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진을 찍어서 스토리 바로 올리고 태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빈틈없이 기록을 해요. 데이터로 전환을 하는데 사실 그게 무슨 의미를 갖나. 어떠한, 물론 그들의 어떤 문화고 저도 하는 문화고 가치가 있긴 한데 또 뭐랄까 경계하는 면도 있어서 그래서 디지털 파놉티콘처럼 뭔가 감시하는 그런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네 그렇다. 이거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말들 중에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벌거벗은 삶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전근대랑 디지털화된 후기 근대를 비교를 해가지고 전근대 때는 이야기가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야기로 이루어진 시대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식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부활절, 오순절, 크리스마스식으로 어떤 그 의미 단위로 어, 그런 뭐랄까 날짜나 시간 관념들을 구성을 했다. 그런 서사적 의미를 갖는 것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뭐 수요일은 오딘의 날, 목요일은 토로의 날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으나 이제 디지털화된 후기 근대에는 되게 그냥 텅 비고 순차적으로 그냥 나열된 경우가 많고 되게 공허하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거라고 이 사람은 바라보긴 했는데, 네.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고 하는데,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디지털화된 후기 근대는 이런 어떠한 의미 단위 이야기가 있는 어떤 단위들이 많이 와해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탈신비화. 이것도 좀 말이 어려운데, 뭔가 예전에는 뭔가 사물들을 보면서 신비스러움을 느끼고 감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된 그런 서사가 없는 시대에서는 그런 감동과 신비스러움이 없어지고 그냥 이래서 저렇다 인과성으로만 축소됐다라는 한계가 있다. 근데 여기서 어린이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심장하고 의미 있다. 서사가 있는 그런 어린이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사실 너무 아름답고 이야깃거리고 감동인데 사실은 이 정보의 쓰나미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면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세계를 탈아우라하고 탈신비화한다.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고, 이따가 또 혹시 공감되는 부분 있으면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만약에 내가 이 인스타 없고 페이스북 없는 세상에서 산다면 좀 더 삶에 있는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좀 더,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고 또 감동하고, 음, 뭔가 나만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과거로의 회귀는 아닐지라도 만약에 그걸 상상해 보면은, 근데 이제 너무 SNS 이게 계속 노출시키고 올리고 업데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틈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한 여유 자체를 주지 않는 시대인 것 같다. 신비감을 느낄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그리고 치유의 스토리텔링 이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종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뭔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또한 위로나 희망을 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게끔 도와주는 종교적 서사에 통합될 때 극복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힘들 때 어떠한 되게 이야기가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야기의 리듬, 멜로디에 흡수된다. 이야기는 슬픔을 단순한 현사실성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슬픔은 정신적인 막힘으로 굳어지는 대신에 이야기의 물결에 녹아들어 액화된다. 그래서 되게 멋있게 뭔가 감성적인 문구인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면은 뭔가 슬픔을 이기는 힘은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전달해주는 어떠한 이야기, 접촉으로 인한 어떤 그런 서사들로 비롯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의 효과를 일으키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디지털에 있는 그런 스토리는 사실은 어떠한 온도가 없는 딱딱하고 감동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 옛날에 저도 모모란 책을 진짜 좋아했는데, 이 모모라는 아이가 주인공이 계속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엄청 잘 들어주거든요. 경청. 그 경청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주목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태도도 요즘엔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요즘 시대는 접촉의 빈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기가 힘든? 예전보다는 적어진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렇듯이 우울, 외로움, 불안이 일어난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줌이 있고 뭔가 커뮤니티가 있고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 저는 옛날 그 접촉을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 맛이 그러니까 같이 만나고 부대끼고 얼굴 보고 눈빛을 보고 그랬을 때 그거를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연결을 통해서 팔로우가 막 1점 몇 K 막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로 고립감 안 느끼고 외롭지 않느냐 했을 땐 또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근데 물론 그 사람은 그걸로 요즘 세대는 또 달라서 그걸로 충분한 해소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만나고 부대끼는 것들이 적어진 이 시대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또
역설적이게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은 늘어가는 연결성이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도 저는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막 카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피소드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끝, 이야기하고 끝, 이야기하고 끝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저는 같이 만나서 여행 가고 만나서 뭘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많이 적어진 시대다. 그리고 이야기 공동체라는 챕터에서는 그 목사님 설교 내용이랑 똑같죠. 저번에 그래서 소통 없는 공동체와 공동체 없는 소통을 비교를 했는데 소통 없는 공동체는 그런 침묵하고 고요하지만 한데 모여서 하나의 큰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어떠한 진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공동체. 공동체 없는 소통이란 게시하고 공유하고 링크를 걸고 이 이미지처럼 이런 식으로 소통 엄청 많이 이야기하고 카톡하고 인스타 DM하고 게시하고 하지만 사실 뭔가 하나의 이 공동체의 어떤 가치를 담은 이야기는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해서 서사는 있는데 그 어떤 서사냐면 성과주의 서사. 그 피로사에서 말하는 뭔가 증명해내고 내가 이만큼 했어 하면서 계속 어필하는 거죠. 자기를 착취하면서 그런 것들은 많고 또 개개인의 어떠한 개인적인 그런 업적과 성취, 뭐 갓생사는 그런 서사는 많은데 우리가 함께 우리 사회를 바꿔보자. 우리가 뭐가 중요할까 이 시대에라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공동체 서사가 부재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음,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에는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는다. 그 결과로 우리에겐 공동체를 구축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이야기가 부족하다. 자기 표현의 형식으로 개인적인 것을 게시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스토리도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그럼으로써 공동체 이야기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이 말에 대해 공감이 됐어요. 저 뭔가 계속 게시를 하고 막 소통을 하고 민주적인 것 같아 보이고 표현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하는데 어떤 힘이 있을까 했을 때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 했을 때 오히려 그거를 더 막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비판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음,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개인적인 것 내가 잘 살고 말지. 내가 갓생을 살면 되지. 어, 그런 거? 아니면 요즘에 또 경제적 자유 해가지고 부를 추구하고 그것이 짱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에서 나도 뭐 그런 흐름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SNS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사실 정치적인 힘을 모으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사는 오늘날 계속해서 탈정치화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을 펼치지 못하고 공동의 행위, 어, 네, 공동의 행위 그것은 우리의 서사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서사가 상업에 의해 본격적으로 독점되고 있다. 스토리셀링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공동체가 아닌 소비 사회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서사는 마치 상품처럼 생산되고 소비된다. 소비자들은 공동체, 즉 우리를 형성하지 않는다. 서사의 상업화는 이들에게 정치적 힘을 빼앗는다. 이것도 되게 공감이 갔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 공론장 기능을 못하고 탈정치화되고 함으로써 또 그것을 오히려 스토리 이야기, 서사를 의 모양을 띈 스토리셀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상품처럼 생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이 생각났어요. 뭔가 아이폰을 하면 아이폰은 막 아이폰 자체가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나온 광고들도 있지만 아이폰을 쓰는 그런 멋진 사람들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펼쳐놓는 그런 광고 형식도 있고 뭔가 이걸 쓰면 내가 마치 이러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사들은 마치 상품처럼 생산되고 소비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기업에 다닌다면 이런 비판이 조금 와닿지 않거나 이 시대에선 이것도 예술이고 가치일 수 있는데 왜 비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분 철학자다 보니 비판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개개인의 잘, 개개인을 어, 표현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해주지만,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줄까? 좀 어렵다. 근데 요거는 함께는 그냥 제가 뭣도 아니지만 그냥 느꼈던 거를 썼고, 약간 아무래도 요즘 트렌디한 그런 AI 막 챗GPT 이런 시대에 너무 과거 얘기, 서사, 내레이션 하면서 그런 과거지향적인 얘기를 해서 뭐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또 AI 정보화 시대에 챗 GPT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디지털 된 그런 서사, 사진 조각들일지라도 가치가 있고 효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아예 언급조차 안 한다. 그리고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설명한 것도 있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설명들도 있어서, 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팍 주장을 써요. 근데 뭔가 그거에 대한 엄청난 근거라는 것이 있는 것들에 익숙한데 제가 이제 막 철학 이런 책은 뭔가 딱 주장을 하고 주장을 하고 주장을 하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 것은 그래도 이 시대에 나의 삶을, 나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그런 삶이 더 풍요로울 것 같은데 좀 뭔가 그런 맛을 잃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환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이 시대가 엄청 편하고 업로드하고 막 고르고 검색할 수 있고 다양한 선택지와 무한한 자유가 보장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계속 익숙하게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동일한 생각을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게 되고 광고에 따라서 결제를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경계하고 좀 거리를 두고 이용한다면 더 좋은 활용이 되지 않을까. SNS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철학책을 오랜만에 읽음으로써 뭔가, 그냥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좀 뒤를 돌아보면서, 어, 하는 기능이 있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그 밖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좋겠고, 일단 소개를 하면,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삶에서 뭔가 서사의 위기, 어떤 이야기의 부재를 경험한 것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저는 이번 여행을 했을 때 사진을 많이 찍긴 했는데,
원래는 막 스토리를 애들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시간마다 올린댔잖아요. 그 24시간 지속되는 스토리를. 저도 약간 여행 가서 그냥 스토리 막 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번에 그냥 그거를 올리고 들여다보고 좋아요를 보고 막 이러느니 그러면 여행에 집중을 못 해가지고 저 뭔가 그거를 없이 그냥 사진을 일단 찍고 나중에 확 업로드 해서 그냥 저장의 기능을 이용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스토리가 아닌 업로드, 피드 업로드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여행을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다 보니 나와 내 친구의 이야기가 없이 그냥 휴대폰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서사의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삶의 이제 서사력이라고 제가 말해봤는데,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떠한 이야기, 충실한 이야기? 음, 풍부하고 뭔가 감동을 싣고 나만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만의 것이 있는 그런 서사력이 얼마나 될까? 척도로 한번 나타내보면 몇 점일까? 궁금했고, 그리고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올린다던가 사진을 아니면 사실 블로그? 블로그도 사실 사이일 수 있나? 아무튼 저는 그런 사진 땡 올리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어, 이런 설명을 하는 글쓰기가 서사의 위기를 조금 극복하고 내 삶을 다시 납작한 것에서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나눠보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 사회 차원에서는 아까 이야기가 치유에 기능할 수 있다 했는데 성경 말씀이나 어떠한 이야기, 누군가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 공동체, 아까 뭐 공동체 없는 소통 없는 공동체. 그중에서 그 전의 것이 되려면, 이야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길섭교회는 그런 거. 그리고 이런 서사의 위기, 나레이션의 위기가 사실 나레이션, 의미 있는 이야기. 성경과도 어떻게 보면은 맞닿은 부분이 있을 텐데, 요즘 세대가 과연 성경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정말 힘을 얻는지,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계속 그런 SNS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 사람들의 그런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또 교회에 위기와 또 연관되지 않을까. 굳이 그런 이야기에서 감동을 얻고 뭔가 나의 것으로 끌어다 써서 뭔가 용기를 발휘할 힘을 찾고 싶어 하지조차 않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와 연결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